비 오는 날이었다. 먹구름이 짙게 깔린 하늘 아래 오래된 지화짐의 지붕 위로 빗방울이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었다. 탁탁 탁. 그 소리는 마치 시간의 틈새를 두드리는 것처럼 들렸고 고요한 그 공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마저 주었다. 기와 사이로 흐르는 물줄기가 천천히 단장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 아래로는 검은 그림자나 이련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야기의 시작은 그 친구 지훈으로부터였다. 누구나 한 명쯤은 그런 친구가 있지 않은가. 자신은 양반의 치를 타고났다고 본관이 어디며 몇 대 줬는지 조사는 조정에서 어떤 반지를 지냈는지 자랑처럼 입에 달고 사는 친구만이다. 내 친구 지훈이 바로 그런 녀석이었다. 입만 열면 조상님 이야기였고 대대로 내려온 바통이 어떻고 예법이 어떻다는 말을 밥 먹듯이 했다. 하지만 웃긴 건 그 녀석의 말투나 행동은 그리 톤이 있어 보이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래, 이 조상님은 훌륭했나 보지 하고 대충 웃고 넘기기 일쑤였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지훈의 할아버지 댁에 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의 말이 단순한 허풍은 아니었음을 인정하게 된다. 그 집은 한마디로 말해 기묘한 고택이었다. 위치는 남해군 해천리, 이름만 들어도 어딘가 고풍스러운 냄새가 나는 그곳이었다. 지도에서조차 찾기 어려운 내 집 마을에 그러나 그 속에 자리 잡은 고택은 너무도 인상 깊었다. 첫눈에 보기에도 민속촌에서나 볼 법한 전통의 숨결이 그대로 비어있는 집이었다. 안채, 설안채, 핀란채, 도업, 곡단, 마루, 곳곳이 따로 지어져 있었고 그 모든 건물들은 뒤와 지붕을 머리에 이고 있었다. 단자는 낮지만 단단한 돌담으로 이어져 있었고 올은 옛날 영화에서나 보던 모실골이 달린 나무 대문이었다. 그 집을 처음 본 날 나는 숨을 들이켰다. 무언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기운이 그 집을 감싸고 있었고 그 안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마치 다른 시대에 발을 들인 듯한 느낌이 들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여름 밤 아니면 지훈과 나는 꼭 일주일씩 그곳에서 지내곤 했다. 도시에 익숙한 우리에게 그곳은 새로운 놀이 공간이자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간 조선시대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이야기는 모리졸의 여름이와나 아닌 지훈의 어머니, 그러니까 젊은 시절 시댁으로 그 집에 들어갔던 한 여인의 이야기다. 아무도 몰랐던, 그리고 지금까지도 쉽게 꺼내놓지 않던 이야기. 그녀는 결혼과 동시에 시댁에서 세 달을 보내게 되었다. 원래는 신혼살림을 위한 집을 구하고 있었으나 딱 맞는 집이 겨우 하나 있었고 그 집이 지워지기까지 세 달이 필요했다. 그래서 지훈의 아버지는 도시에 남아 하숙집에서 직장을 다니고 어머니는 그 세 달 동안 시댁에 머물며 시부모님과 함께 지내기로 한 것이다. 물론 주말이면 남편이 기차나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왔다. 그렇게 시작된 어찌 보면 특별할 것 없는 시댁 생활이었다. 시댁에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작은아버지가 함께 살고 있었다. 또 집안일을 도우며 오래전부터 함께 지내던 친척 아주머니도 계셨다. 남편의 형과 누나들은 모두 결혼의 타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집은 덩치에 비해 오히려 조용하고 단출한 분위기였다. 그리고 새댁이라 하여 특별히 힘든 시집살이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다. 극적인 고생담은 없었고 그저 어른들이 이른 아침을 드시니 그 시간에 맞춰 일어나 아주머니가 식사를 차릴 때 도와야 하는 정도였다. 문제는 바로 그 새벽이었다.
어머니는 진짠한 탓인지 항상 잔염종보다 조금 먼저 깨어나고 났다. 하지만 그날은 유독 피곤했던 탓일다. 5분만 더 하며 다시 눈을 감았다. 그런데 꿈결처럼 누군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녀를 불렀다. 아씨. 그 소리에 눈을 번쩍 떴다. 시계를 보니 정확히 5분이 지나 있었다. 순간 소름이 돋았다. 너무나 또렷하고 점중한 목소리였다. 처음엔 착각이라 생각했다. 긴장해서 잠이 얕아진 탓이라고. 그렇게 넘겼다. 그러나 그로부터 며칠 뒤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이번에는 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다. 아씨. 눈을 떴다. 10일은 이미 알람 시간이 지나 있었고 잔향종은 꺼져 있었다. 누군가 버튼을 눌러 알람을 껐다는 듯이 어머니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만약 그 목소리가 아니었다면 시어른들 앞에서 늦잠을 자는 새벽으로 눈총을 받을 뻔했다. 이상한 건 그 목소리가 너무나도 부드럽고 이의를 갖춘 말투였다는 것이다. 마치 정말 아씨를 모시듯이 그 누군가나 그녀를 깨워주는 듯했다. 그 시절에도 이미 아씨라는 호칭은 쓰이지 않던 시대였다. 더군다나 그 집에 어머니를 그렇게 부를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무서움과 동시에 묘하게 고마운 감정까지 느꼈다는 어머니는 결국 그 집안일을 도우시던 친척 아주머니에게 털어놓았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다. 김장에서 그런 거야. 새댁이 잔고가 예민해졌나 보지. 하지만 어머니는 그 이상한 감정을 떨칠 수 없었다. 매일 새벽 잔염종보다 먼저 들려오는 그 목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그녀의 마음은 묘한 불안과 궁금증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과연 그 목소리는 누구였을까? 그녀를 깨우는 그 점중한 속삭임은 정말 착각이었을까? 아니면 그 집 어딘가에 아직 머물고 있는 누군가의 지역이었을까? 그 덕분에 들어온 지가 2달 된 새며느리는 그날 아침 실수를 모면할 수 있었지만 마음속은 점점 더 복잡해져 갔다. 정말 그 소리가 있었던 걸까? 단순한 꿈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실제로 자신을 깨운 걸까? 그리고 그렇다면 그 누군가는 도대체 누구이며 왜 그녀가 늦잠을 자지 않도록 도와주었을까?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했고 시어른들 앞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 큰산 긴장을 놓지 않았다. 그렇기에 그 이상한 경험을 누구에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다. 시어른들 앞에서 도끼리 방망이 박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집안일을 돕던 아주머니의 말처럼 긴장으로 인한 얕은 잠에서 들린 착각이라고 넘겨야 할지 혼자 고민만 더 깊어졌다. 그렇게 며칠을 조용히 보내고 있던 중 약 일주일 후가 되어 주말이 다가왔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남편이 주말에 시골로 내려와야 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이제 겨우 한 달 후면 시로 이사 갈 짐에 들어갈 수 있었기에 도래를 하고 하숙집 짐을 정리하는 등의 일로 바빠져 남편은 그 주말엔 내려오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 대신 오랜만에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나 주말을 보내고 그 짐에 실짐에 붙일 덕지도 고르고 친정어머니도 데리고 오기로 하셨다. 시집 온 후 처음으로 나서는 며칠이었고 그만큼 설렘도 컸다. 목요일 늦은 밤 금요일 오전 기차를 타기로 한 어머니는 짐을 단단히 챙긴 뒤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셨다.
고작 2날 난짓이었지만 떠나온 서울이 너무도 그리웠고 무엇보다 친정어머니를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마음은 아이처럼 들떴다. 마치 소통 전란의 아이처럼 설렌 따뜻한 마음으로 잠이 들든 말듯 기척이 다나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에 빠졌다. 그런데 그때 뭔가 낯선 담단이 이불 아래에서 느껴졌다. 포근한 이불 속에서 갑자기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싸늘한 기운, 그리고 이부자리를 누군가 스치듯 미세한 움직임이 있었다. 밤하늘은 아직 푸른빛이 감도는 새벽,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오는 영암 속에 신기하게 모든 것이 드러나는 시간이었다. 밤하늘은 변함없는 익숙한 풍경이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심장은 이유 없는 불안감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 순간 입가 근처에서 사그락 천이 스치는 소리가 났다. 너무 조용해서 더 섬뜩하게 들리는 그 소리에 온몸이 굳어버릴 만큼 놀라셨다. 어머니는 무슨 일인가 싶어 주위를 살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소리는 분명 존재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다. 처음에는 사드락거리는 소리만 들렸지만 이내 몸을 돌리려던 순간 바로 어깨 아래 이불 귀퉁이 근처에서 작은 미동이 느껴졌다. 눈을 감은 채 몸만 살짝 굽혀 그쪽을 바라본 그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마치 누군가나 손가락으로 이불을 꾹꾹 누르듯 이불의 끝자락이 미세하게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 이불은 손이 두껍게 들어간 전통식 이불로 무게감도 있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작은 발로 조심스럽게 걸어가듯 천천히 움직였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뭘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숨조차 깊이 들이마실 수 없었다. 그 작은 움직임은 그녀의 발끝에서 시작해 천천히 올라왔다. 이불 위로, 허리, 가슴, 그리고 마침내 얼굴 가까이까지 다가왔다. 그녀는 기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온다. 아주 가까이에 있었다. 하지만 눈을 뜰 용기가 없었다. 그렇게 찰나 같았지만 그녀에게는 너무도 길게 느껴진 1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움직임은 사라졌다. 아침이 되었다. 어머니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했지만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서둘러 서울행 기차에 올랐지만 내내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떠나지 않았다. 이젠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다. 분명 무언가가 있었다. 서울역에 도착한 시간은 정오 무렵이었다.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기에 어머니는 계획대로 친정집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만난 친정어머니와 대학생 여동생이 반갑게 맞아주었고 그녀는 그제서야 긴장이 풀린 듯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저녁 무렵 어머니는 시댁 생활에 대한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풀어놓았다. 시어른들은 어떤 분들이며 집안은 어떤 분위기인지, 그리고 자연스레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상한 경험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꺼냈다. 새벽마다 누가 날 깨우는 것 같았다. 정말 부드럽게 아씨 예 하고, 그리고 오늘 새벽엔 누가 내 이불 위를 걸어다닌 것 같았어. 아주 조용하게, 꼭 아이처럼. 그 이야기를 들은 여동생은 농담처럼 말했다. 언니, 무단이라도 한번 찾아나 봐야 하는 거 아냐? 어머니는 웃으며 넘겼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무당을 찾아가고 싶다는 충동, 그 묘한 두려움은 실제였다. 하지만 어딘가 춤스러워 보일까 두려워,
그저 마음속으로만 삼켰다. 그날 밤 친정 가족들과 늦게까지 이야기꽃을 틔우고 다음날 아침에는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함께 벽지를 고르러 나갔다. 신혼 살림을 위한 준비로 하루 종일 바빴고 덕분에 시댁에서 겪은 이상한 일들은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다시 월요일 아침이 되었다. 남편은 장인어른 댁에서 출근했고 어머니는 다시 시댁으로 내려가야 했다. 그런데 그 순간 친정어머니께서 말없이 그녀의 손을 꼭 붙잡고 말씀하셨다.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될까? 그 말 속에는 어떤 근거 없는 걱정과 애틋함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 한마디에서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예감이 밀려왔다. 그리고는 산이라 출근하자마자 친정어머니는 어머니께 어디 잠시만 들렀다나 글길로 내려가라고 하시며 더 이상 자세한 말은 하지 않으신 채 손목을 꼭 붙잡고 집을 나서셨다. 어머니는 어딜 가시느냐고 물었지만 친정어머니는 가는 길에 이기하자며 그저 묵묵히 어머니를 이끄셨다.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던 중 그제서야 친정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셨다. 전날 밤 어머니라 했던 이야기라 계속 마음에 걸려 도저히 이대로 시댁으로 다시 보내드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어머님을 안심시키기 위해 괜히 그런 걸 신경 쓰시냐며 처음 시댁 생활을 하다 보니 긴장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지만 친정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내가 괜찮다고 해도 나는 못 보내겠다. 뭔가 드면 느낌이 그래. 결국 도착한 곳은 서울 매각의 한 작은 절이었다. 어머니는 불교 신자셨고 특히 친정어머니는 평소에도 불심이 깊으셨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기도나 위로가 아닌 그 전에 계신 특별한 방단을 지녔다는 스님을 찾아간 것이었다. 절에 도착하자마자 친정어머니는 스님께 따로 사정을 설명하지 않았다. 단지 인사를 드리고 가만히 자리에 앉았을 뿐이었다. 그런데 스님이 어머니를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다. 시집살이는 힘들지 않을 거날. 밤낮으로 아씨를 보살피는 덕분에 말이지. 그 한마디에 어머니는 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아씨라는 단어 때문이었다. 그 단어는 동년 새벽마다 들려오던 그 목소리에서 들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스님은 어떻게 아셨을까? 스님은 이어 말씀하셨다. 시댁이 아주 오래된 고택이라는 것, 그 안에 수백 년을 내려오는 기운이 있다는 것, 그리고는 조용히 연보를 메우시며 어머니의 옆에 앉으셨다. 스님의 말은 이러했다. 그 집에는 지금의 시어른들보다 몇 대 위 조상 시절 아주 어린 나이에 시집온 애기 아씨가 있었다고 한다. 당시에는 양반가의 딸이 시집갈 때 몸종 한두 명을 따라보내는 관습이 있었고 그 애기 아씨 역시 도모 곁을 떠날 때 몸종을 데리고 왔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몸종은 자신이 모시던 아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그러고는 저 세상을 완전히 건너지 못하고 아직도 그 짐을 맴돌고 있다고. 미처 모시던 아씨를 다 섬기지 못한 죄책감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 우연히 어머니가 그 짐의 새며느리로 들어가자 그 아이의 영혼은 자신이 섬기던 아씨를 다시 만난 듯 어머니 곁을 맴돌기 시작한 것이라고. 그 아이는 해를 끼치려는 게 아니었고 단지 예전처럼 아씨를 돌보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래서 새벽마다 어머니를 깨우고 이불 끝을 조심스럽게 만졌던 것이었다. 스님은 덧붙이셨다. 그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기 위해선 어떤
매개체가 필요하다. 그 아이와 관련된 물건, 그 시절의 작은 일품이라도 하나 있어야 그 아이가 떠나갈 수 있다고. 하지만 몇 대나 내려온 집에서 그런 걸 찾기란 쉽지 않다고 하셨다. 그럼에도 스님은 단언했다. 그 아이가 아직 그 집에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남아있다는 증거네. 반드시 있을 걸세. 그날 이후 어머니는 시댁으로 돌아가자마자 틈날 때마다 집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낡은 문각, 오래된 장롱, 서란채와 안채 사이를 오가며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 옛 물건들을 살폈다. 그 아이가 자신을 헤아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후에는 오히려 치근한 마음이 더 컸다. 그 어린 나이 지인을 떠나 먼 타지로 와서 아무도 없이 이 세상을 떠났을 그 아이. 어머니는 그 영혼을 구제해주는 일이 어쩌면 자신의 역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창고로 쓰던 오래된 곳간에서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그녀는 무언가 낯선 감정을 느꼈다. 그곳은 원래 제사 도구들이나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들을 보관하던 장소로 시아버님이 특별히 관리를 하셔서 마치 작은 박물관처럼 정돈된 공간이었다. 그날 어머니는 그곳 구석에서 작고 오래된 나무 상자를 하나 발견했다. 표면은 낡았고 닫힌 채로 꽤 오래 수올 먼지를 뒤집어쓴 채 방치되어 있었다.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손때가 묻은 디녀 하나와 색이 바랜 조각보, 그리고 아주 작은 이름표 같은 종이가 들어있었다. 그 이름표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단이 예기 아씨를 모십니다. 저도 놀라운 눈으로 봤지만 정말 박물관이나 전시장처럼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던 공간이었다. 창고라기보다는 그 집안의 역사나 숨쉬는 조물만 박물관 같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날 어머니의 시선은 창고 구석에 덩그러니 자리 잡은 오래된 나무 기지에 닿았다. 요즘 밭에서는 보기 힘든 통째로 나무로 짜여진 그 큰 기지는 원래는 쌀을 넣는 용도였지만 대가족이 아닌 이상 더는 쓸모가 없어져 작은 물건들을 올려두는 선반처럼 사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어머니는 그 기지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 이상하게도 그 기지가 자꾸 마음에 걸렸다고 했다. 반시만 해도 몸좀 아이와 연관되어 보이는 물건은 아니었고 오히려 그저 오래된 바구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런데 그날 밤 어머니는 그 기지를 꿈에서 다시 보게 되었다. 꼴솜에서 어머니는 창고 문을 열고 그 기지를 향해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별다를 것 없는 꿈이었다. 하지만 눈을 뜨고 나서도 그 꿈이 어쩐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른 물건은 기억나지 않았고 유독 그 기지만이 선명하게 남았다. 결국 다음날 아침 어머니는 다시 창고로 들어가 조심스레 기지 위에 올려진 물건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오래된 나무 뚜껑을 조심스레 열어보았다. 기지의 안을 생각보다 깊었고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다. 안쪽엔 신문지에 둘둘 말린 손문지들과 옛날 술을 놓을 때 쓰던 시틀이 있었고 그 옆에는 손잡이가 달린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어머니는 그 상자를 조심스레 들어올렸다. 무릎을 꿇고 앉아 뚜껑을 열자 안에는 한지로 곱게 발라진 작은 골무, 녹이 슬었지만 정교한 문양이 새겨진 작은 다이, 실을 닦는 데 쓰였던 나무테, 그리고 바늘이 그대로 꽂혀있는 손바닥 크기의 천바늘꽂이가 들어있었다. 이것이 정말 몸좀 아이와 연관된 물건일까? 어머니는 확신할 수 없었다. 워낙 시아버님이 집안 물건을 잘 관리하셨기에 이 바느질 도구들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도 쉽게 짐작하기 어려웠다.
결국 어머니는 그 바느질통을 들고 나와 시아버님께 여쭤보았다. 속사정을 모르는 시아버님은 며느리가 며칠 동안 집안을 뒤지고 다니다니 결국은 그거 하나 찾았느냐며 웃으셨다. 하지만 시아버님은 이내 그 바느질통이 자신의 조노님께서 술을 놓을 때 사용하시던 것이었다고 말씀하셨다. 그 이후로는 집안에서 술을 놓을 줄 아는 여인이 없었고 그래서 고이 창고에 보관해 두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떤 것이 그 염원의 매개체인지 알 수는 없었다. 바느질통 자체는 너무 귀하게 쓰였던 도구였고 그 시대의 아시늘이나 사용하던 물건이다. 온종일 물건일 가능성은 낮아 보였다. 그런데 어머니는 계속해서 그 바늘꽂이에 마음이 끌리셨다. 천으로 만들어진 그 바늘꽂이의 가운데 부분이 자꾸 눈에 밝았고 어쩐지 손으로 만져보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다. 무언가에 홀린 듯 어머니는 바늘꽂이를 두 손으로 꼭 쥐고는 천이 바느질된 부부를 가운데로 모아 실밤을 살짝살짝 뜯어내기 시작했다. 몇 가닥의 실밤이 풀리고 손가락 하나 들어말 만큼의 작은 틈이 생겼을 때 그 안에서 무엇인가가 빠져나왔다. 그것은 다름 아닌 새카맣고 부드러운 머리카락 뭉치였다. 요즘은 스테인리스 바늘의 사용에 바늘이 녹는 경우는 드물지만 예전에는 바늘에 콧기름이나 머리카락을 묻혀가며 사용해야 할 정도로 쉽게 녹이 슬었다고 한다. 그래서 바늘을 꽂아둘 때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바늘꽂이에 꽂아두곤 했다. 이 머리카락 뭉치 역시 그런 용도로 쓰였던 것일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머리카락이 누구의 것이었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다. 다만 어머니는 그 순간 알 수 없는 확신에 사로잡혔다. 이것이 바로 그의 영혼을 이끌던 매개체라는 직감이었다. 어머니는 그 머리카락이 들어있던 바늘꽂이를 조용히 들고 나왔다. 그리고 그날 저녁 마당 한켠 밤벼락 아래에서 조심스럽게 그 바늘꽂이를 불태우셨다. 담뱃불이 아닌 선련불로 정성껏 그 불길을 바라보며 어머니는 속으로 되뇌셨다. 잘 가렴. 밤새는 따뜻한 진에서 편안한 팔자로 태어나렴. 그리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런 소리도 아무런 뒤척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친구의 어머니는 더 이상 새벽에 깨는 일도 없었고 이불 위에서 느껴지던 미세한 움직임도 사라졌다. 누구도 그 머리카락이 진짜 그 몸종 아이의 것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연이 있는 유품이었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아이의 마음이 그리고 그 미련이 이제는 놓였다는 것이다. 죽어서도 아씨를 섬기겠다는 그 한스러운 마음. 그것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어쩌면 우리 모두는 삶과 죽음의 경기에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존재인지도 모른다. 이하는 이어지는 괴담의 초입부이며 원본 내용과 흐름은 그대로 예지하되 분량을 늘리고 노사와 심리 전기를 감화하여 제작선된 버전입니다. 산 사람이 턴탄다라의 하만심 얄집 뱀처럼 기늘로 덮인 그 괴물의 몸을 보게 되면 곧장 죽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뒤에야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반면 선반신, 즉 모녀의 얼굴을 본 경우에는 반신이 살아남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죠. 그런데 더 기이한 점은 복자들 사이에서는 이 선반신과 하만신이 서로 분리되어 따로따로 한동안다는 설도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된 괴담 하나 지금부터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시골에서 자랐고 말썽꾸러기 친구의 기와 거의 매일같이 어울려 다녔습니다. 셋이서 사고를 치고 돌아다니는 것이 일상이었고
동네 어른들에게 눈총을 받는 것도 익숙한 일이었죠. 저와 A는 가족들에게도 포기당한 수준이었지만 김은 좀 달랐습니다. 겉보기에는 엄격하기만 한 어머니였지만 누가 뭐라 해도 길을 아끼고 걱정하는 모습은 밀지가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가 중학교 3학년이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어머니와 크게 다퉜고 돈을 못 이긴 채 손찌검까지 하게 되었죠. 어머니의 얼굴과 팔에는 상처가 남았고 그 모습을 본 뒤에 아버지는 만없이 집에 들어와 방 안에서 바람만 바라보고 있는 아내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죽은 물고기처럼 반점 없는 눈으로 땅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길을 향해 말했습니다. 네 엄마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걸 보니 넌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길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아버지를 향해 조롱조로 말했습니다. 시끄러워. 꼴 보기 싫으면 아버지도 그렇게 만들어줄까? 그 말에 아버지는 한동안 말없이 길을 바라보았고 이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넌 세상에 무서운 게 하나도 없나? 길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무서운 게 없다고. 만약 진짜 무서운 게 있다면 보여달라고. 그렇게 으름장을 놓던 길을 보며 아버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정반은 다른 무게로 말이죠. 이건 아버지로서 하는 말이 아니다. 한 사람으로서 하는 이야기다. 지금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하는 걸 보니 이 얘기를 꺼낸다고 해서 내가 죽어도 상관없을 것 같구나. 기는 오히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빨리 말해보라고. 어떻게 무섭게 만들 건데? 그때 아버지가 한 말은 이랬습니다. 동네 길이 있는 작은 산. 거기에 출입 금지된 장소가 있다. 너도 알고 있겠지. 거기 한번 들어가 봐라.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면 내가 말한 걸 알게 될 거다. 거기서도 지름처럼 날뛰어봐. 그 산은 동네의 뒷산이었다. 평범한 산이지만 중간 이후로는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었고 높은 울타리에 둘러싸여 있었다. 울타리는 2m 정도 높이였고 굵은 밧줄과 다시 철사, 수많은 방울들과 심종이들이 매달려 있었다. 어릴 때부터 절대 들어가지 말라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고 사람들 사이에선 그 안에 종교 집단이 있다는 말도 돌고 있었다. 그날 저녁, 기는 집을 나와 저와 A를 만났고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거기 가볼 거냐고 묻자 기는 그저 아버지가 겁을 지라는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당연히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벽 1시 손전등과 몇 가지 도구들을 챙겨 산으로 향했습니다. 입구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산길을 따라 걸은 지 불과 5분도 되지 않아 기이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낙엽을 밟는 듯한 소리, 바지가 부러지는 소리. 아주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그 소리 우리는 그냥 산짐승이겠거니 하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던 건 그 소리는 우리가 움직일 때만 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추면 소리도 멈췄고 우리가 걷기 시작하면 다시 따라오듯이 들렸죠. 이것을 처음 눈치챈 건 D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들어봐. 우리 움직일 때마다 무언가도 같이 움직이잖아. 확실히 이상했습니다. 누군가가, 아니, 무언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그 거리감은 전혀 좁혀지지도 멀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항상 일정한 거리에서 마치 그림자처럼.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던 그 울타리 앞에. 그 광경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단순한 펜스나 울타리가 아니다. 말 그대로 이질적인 공간. 흰 종이가 수없이 매달린 줄, 철선 위에 붙어있는 금속 바물들, 마치 누군가의 기억이 걸려있는 듯한 기이한 냄새. 예이와 저는 한참을 쳐다보다가 이건 좀 아니지 않냐 며 물러서려 했지만 기는 단호했습니다. 겁먹지 마. 다 장난이다. 이런 게 뭐가 무섭다고 그래. 그리고는 가져온 도구로 울타리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울타리를 부술 때마다 매달려 있던 수많은 종들이 요란하게 숲속을 울려 퍼졌다. 마치 누군가를 깨우기라도 하듯 그 금속음은 주변의 고요함을 찢어놓는 듯했다. 하지만 울타리는 생각보다 훨씬 견고했다. 끼어짐 하나 없이 단단했고 결국 우리는 그 울타리를 넘어야만 했다. 밧줄을 이용해 셋이서 차례로 울타리를 넘었다. 그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 미안함이 우리를 덮쳐왔다. 마치 이 공간이 세상과 단절된 또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다. 공기는 무겁고 폐쇄감은 단해졌으며 무언가에 둘러싼 듯 가슴이 조여왔다. A와 B 역시 얼굴이 굳어갔다. 하지만 이미 울타리를 넘어버린 이상 되돌아갈 수 없다는 무언의 동의 소리 우리는 천천히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곧 깨달았다. 아까부터 들리던 그 지이할 소리, 낙엽을 밟는 소리, 바지 꺾이는 소리. 그 소리들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걸. 누군가 우리를 따라오던 듯하던 지척이 울타리 안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 점전에 잠시 안도했지만 이곳이 그것조차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라는 사실이 더욱 섬뜩하게 다가왔다. 그렇게 30분 정도를 더 걸었을 무렵 멀리 또 다른 울타리가 신기하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무언가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다. 앞쪽에 6그루의 나무가 육각형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그 나무들 사이로 줄이 팽팽히 쳐져 있었다. 그 줄로 경계 지어진 공간 안에는 절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쇠전함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우리 셋은 동시에 말에 잃었다. 저와 레이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고 절대로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는 강한 느낌이 몰려왔다. 경고문 같은 것은 없었지만 이미 공간 자체가 말하고 있었다. 들어오지 마라. 우리는 그 울타리가 이 함을 보호하기 위해 세워졌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 하지만 뒤는 달랐다. 그는 이게 바로 아버지가 말한 위험한 것이라고 여겼고 검에 질린 우리 둘을 뒤로 한 채 쇠전함을 향해 반환하기 시작했다. 그는 안에 보물이 있을지도 모른다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가까이서 볼 쇠전함은 모래세월을 견딘 듯 전체가 녹슬어 있었고 표면에는 분필로 그린 듯한 기묘한 문양들이 빼곡히 그려져 있었다. 방면마다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아무것도 겹치는 부분이 없었다. 우리는 검에 질려 길을 말리려 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상자를 뜯을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면을 분리해내며 상자의 내부를 드러냈다. 상자 안에는 단 모서리마다 마치 테트넘처럼 생긴 항아리들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엔 맥체가 담겨 있었다. 주망에는 길이 약 5cm 남짓한 이쑤시개처럼 생긴 끝부분이 붉게 칠해진 물건이 놓여 있었다. 저는 불길한 예감에 그 어떤 것도 손대지 않았지만 기는 항아리를 들고 냄새를 맡고 이쑤시개에 손을 뻗었다. 그런데 땀 때문인지 손이 미끄러졌고
이쑤시개들이 흩어지며 멈춰버렸다. 그 순간 반대쪽 울타리에서 방울 소리가 터지듯 울려 퍼졌다. 강렬하고 날카로운 종소리는 숲 전체를 뒤흔들며 우리의 귓속을 때렸다. 셋 다 동시에 비명을 질렀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비는 욕설을 내뱉으며 누가 장난치는 거냐고 소리쳤고 종소리가 울려온 방향으로 걸어갔다. 저와 이인은 말렸다. 가지마. 하지만 비는 우리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비가 멈춰섰다. 그가 바라보는 방향에는 단 뭔가가 있었다. 예의와 제가 조심스럽게 반환하자 그제서야 그 전체가 보였다. 어두운 속에서 푸르스름한 빛이 감도는 여인의 얼굴 하나가 숲속 나무 뒤편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반쯤 얼굴만 드러낸 채 한치의 움직임도 없이 플래시 불빛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눈은 깜빡이지 않았고 입은 끝까지 벌려 위아래 이빨을 모두 드러내고 있었다. 마치 웃고 있는 것 같기도 했고 울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그 모습에 우리는 도저히 이성을 유지할 수 없었다. 누가 먼저였는지 모를 기명 소리를 시작으로 슬슬 동시에 돌아서 도망쳤다. 어둠을 가르며 미친 듯이 울타리 쪽으로 달려갔다. 누구른가 넘어지든 뒤를 따라오든 신경 쓸 저를 조차 없었다. 울타리가 보이자마자 우리는 기어오르기 시작했고 먼저 넘은 뒤따라오던 이이를 기다렸다. 하지만 겁에 질린 이이는 제대로 오르지 못했고 결국 울타리 위에 겨우 올랐다 힘겹게 내려오고 있었다. 그때 다시 종소리가 울려 퍼졌고 울타리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예이가 아직 울타리 위에 있을 때 우리는 동시에 무언가를 보게 되었다. 울타리에 매달려 있는 날크가. 그것은 얼굴만 있는 줄 알았던 존재였다. 하지만 손발심은 벌거벗은 여자였고 팔이 무려 6개였다. 오른쪽에 3개, 왼쪽에도 3개, 그 팔들을 능숙하게 사용해 철사와 밧줄을 움켜쥔 채 거미처럼 우리를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레이는 울타리 너머로 몸을 던지듯 뛰어내렸고 그제서야 우리 셋은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밭이 입구로 뛰어갔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터무니없는 공포감에 휩싸인 우리는 앞만 보고 무작정 달렸다. 30분이면 충분할 거리였지만 그때의 체감은 몇 시간이 넘는 고인 같다다. 발이 시천버릴 정도로 뛴 끝에 드디어 입구가 눈에 들어왔다. 그러나 그 앞에 보이는 그림자 하나의 우리는 본능적으로 멈춰섰다. 설마 그 여자가 벌써 앞에 있는 건가? 그림자는 하나가 아니었다. 가까이 다가가니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입구 앞에 모여 있었다. 그제야 우리는 단둘이 숨을 쉬었고 곧장 사람들 속으로 달려 들어갔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는 드디어 나왔다. 며 소리쳤고 달려와 우리를 끌어안았다. 새벽 3시가 가까워진 시각이었다. 사람들은 우리를 차에 태워 집이 아닌 어떤 장소로 데려갔다. 그곳엔 우리의 가족들이 있었다. 나와 리의 어머니, 그리고 누나들, 기의 어머니도 와 있었다. 평소 무뚝뚝하던 우리 엄마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예이의 아버지도 굳은 얼굴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예이는 아버지에게 한참 혼이 났고 나 역시 어머니께 호되게 꼬지람을 들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와중에 처음 들어보는 따뜻한 말도 들을 수 있었다. 그렇게 각자의 가족과 잠시 시간을 보낸 후 기의 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왔다.
그녀는 부모님들께 이 모든 일이 남편 때문이라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다른 부모님들도 그래도 아이들이 무사히 돌아온 게 다행이다 며 위로해 주었다. 그리고 모두 말없이 흩어졌다. 새벽까지 그 난리를 치른 탓에 우리는 다음날 늦게까지 깊은 잠에 빠졌다. 그런데 낮이 되자 누나가 급히 방에 들어와 나를 깨웠다. 평소와는 다를 심각한 표정이었다. 이유를 묻자 기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며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다급하고 떨려 있었다. 기다 이사네. 어젯밤 그곳에서 뭘 한 거야? 울타리 너머에 들어가기만 한 거야? 방황한 나는 일단 전화를 끊고 곧장 기이 집으로 향했다. 이이도 이미 도착해 있었다. 기이 어머니에 따르면 기는 밤새 두 팔과 다리가 아프다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이 계속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기의 방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갔다. 계단에서부터 기의 고통스러운 절규가 들려왔다. 방 안에 들어가 보니 그는 손과 발을 쭉 뻗은 채 침대 위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우리가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듣지 못한 듯 그는 계속 울부짖기만 했다. 다시 거실로 내려가자 기 어머니는 평소와 다른 차분한 어조로 물었다. 대체 그날 밤 거기서 무슨 짓을 한 건가? 우리는 체절함을 발견한 일, 상자를 열고 항아리와 이쑤시개 같은 물건들을 본 일, 그리고 종소리와 들괴물을 본 일까지 전부 털어놓았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셋 다 물건들을 만졌다는 점이었다. 그런데 왜 기만 이런 일을 겪는 걸까? 그러던 중 예이와 나는 동시에 무언가를 떠올렸다. 이쑤시개. 그 물건들을 흐트러뜨린 건 기였다. 그 사실을 말하자 기 어머니는 얼굴이 천백해지더니 손을 떨기 시작했다. 이내 선발설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다니 무언가를 확인하고는 곧장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마친 그녀는 말없이 우리를 보더니 말했다. 부부를 직접 만나면 방법이 있을 거야. 준기에 내일 함께 가야 해. 그렇게 우리는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우리는 기 어머니와 함께 장거리 기차에 올랐다. 몇 시간 후 다시 차를 타고 수시간 이상 달린 끝에 도착한 곳은 맷단 마을의 오래된 대저택이었다. 그 집은 평범하지 않았다. 대문 앞에서 우리를 맞이한 이는 말쑥한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였고 그 옆엔 어린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속옷 위에 붉은 바지를 입은 그녀는 소위 말하는 무녀였다. 그 집은 대대로 무녀 가문이었고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깊은 산 속에 은둔 무녀 집안이었다. 소녀는 자신을 아오이라고 소개했다. 우리는 넓은 바나니 방으로 안내되었고 정적 속에서 긴 대화가 시작되었다. 중년 남자는 차분하게 그날 있었던 일을 천천히 최대한 자세히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리는 기억나는 대로 모두를 말했고 종소리, 산자, 그리고 마지막에 마주한 여자까지 이야기했다. 그러자 그 남자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그걸 건드렸다고? 우리 모두는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그는 말 그대로 격분한 표정이었다. 그저 이야기를 듣던 중년 남자는 이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우리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내뿜었다. 설마 정말 그걸 열었단 말이냐? 그러자 아오이가 아저씨를 조용히 지지하며
부드럽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우리 이기에 물었다. 혹시 그 상자 안에 물건을 만졌습니까? 형태를 바꾸거나 흩뜨린 적 있습니까? 나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제가 그 이쑤시개 모양의 물건을 건드렸어요. 아오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다시 물었다. 정확히 누가 그걸 흩뜨렸습니까? 누가 그것의 뒤열을 바꾸었죠? 나와 A는 잠시 눈을 마주쳤고 결국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기가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아저씨는 기의 어머니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유감입니다. 어머님. 아드님은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 말에 기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다시피 고개를 숙였고 흐느낌을 터뜨렸다. 차마 아무도 위로의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때 아저씨는 우리 셋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것의 정체를 말해주죠. 사람들 사이에선 여러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나리자라, 칸판자라, 칸판다라. 하지만 지금은 칸판나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이야기는 신화이자 전설이었다. 먼 옛날 한 마을의 사람을 잡아먹는 거대한 뱀이 나타나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마을 사람들은 결국 대대로 무녀를 대치해 온 집안의 도움을 요청했고 한 무녀가 그 뱀을 퇴치하러 나섰다. 그러나 싸움 도중 무녀는 방심한 틈에 한한심을 뱀에게 물려버리고 말았다. 그럼에도 무녀는 끝까지 싸우며 마을 사람들을 지키려 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고 판단했고 뱀에게 무녀를 산 제물로 바치기로 결정했다. 뱀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자신이 먹기 쉽도록 무녀의 팔과 다리를 잘라오라고 요구했다. 마을 사람들은 실제로 무녀의 팔다리를 절단해 뱀에게 바쳤다. 그렇게 마을은 터문을 되찾는 듯했지만 그 이후 짐점한 공포가 시작됐다. 무녀의 집안 사람들은 하나둘씩 죽어나갔다. 시신에서는 오른팔 혹은 왼팔이 사라져 있었고 결국 무녀의 가족 6명 모두가 죽고 말았다. 마을 전체에서도 18명이 죽었고 살아남은 자는 단 4명뿐이었다. 이후 무녀의 원한을 달래기 위해 살아남은 자들은 상자를 만들어 일정한 주기로 공연하며 금미치를 옮겨가며 공인했다. 우리가 본 상자 위의 기호들은 그 무녀 가문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판탄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상자를 관리하는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 있었다.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숲 근처 주민들에게는 단 하나의 전화번호만 전해졌다. 그 전화번호가 바로 기의 어머니가 전화를 건 번호였다. 아오이는 다시 입을 열었다. 상자는 기본적으로 숙소 혹은 산에 옮겨집니다. 6개의 나무는 마을 사람을, 6개의 줄은 무녀의 가족을 상징하죠. 4개의 하나리는 살아남은 4명을 뜻하며 상자의 모양은 무녀 그 자체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 복잡한 리식 구조와 상징의 유래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다만 살아남은 자들이 무녀의 원한을 풀기 위해 남긴 유산이라는 선이 가장 유력했다. 그리고 아저씨는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덧붙였다. 지금까지 판판다나를 퇴치했다고 한 사람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살아남은 이는 아무도 없었죠. 모두 2에서 3년 안에 이유 없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말문이 막혔다. 공포와 사탈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하지만 그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다시 변화를 일으킨 건 기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하길 반복했다. 제 아이, 제발 살려주세요. 뭐든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살릴 수 없을까요? 그때 아저씨가 다시 입을 열었다. 하반신을 보았습니까? 우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반신은 못 봤어요. 얼굴만 봤습니다. 토른빛의 여자 얼굴이, 그리고 팔이 3개씩 붙어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아오이와 아저씨는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돈을 움직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상자 안에 이쑤시개처럼 생긴 걸. 기가 건드려서 흐트러졌어요. 그렇다면 반드시 하만신이 나타나야 합니다. 어떻게 그걸 못 봤을까?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만신은 없었다고 다시 간증했다. 그때 아저씨는 마침내 안도의 숨을 내쉬며 말했다. 희망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아저씨에게 쏠렸다. 모녀의 원한은 2가지 방식으로 쓰입니다. 첫째는 해서는 안 되는 것, 둘째는 보아서는 안 되는 것. 원래라면 그 봄을 건드리면 하만심 날집 죽음의 성징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걸 보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그녀가 신념을 거두지 않았다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녀에게 있어 우리는 그저 장난감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들은 우리는 한숨을 내쉬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고 기의 어머니 역시 기쁜 마음에 얼굴빛이 환해졌습니다. 결국 이 집안은 기를 점식으로 돌보기로 했고 저와 A는 근처 사당에서 짧게 절을 드린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기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고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이상했던 점은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기의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도노님께 전해 들은 말로는 기는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와 A 또한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왔고 그 이후로는 그런 무모한 짓은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칸탄다라에 관한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상반신은 모녀이고 하반신은 뱀의 형상을 한 칸탄다라는 오래전부터 모녀 집안들이 힘을 합쳐 관리해온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셋이 그 봉인을 건드리는 바람에 그녀가 다시 깨어난 것이었죠. 특히 이 상자 속 이쑤시개처럼 놓여있던 보물기가 건드리면서 그 존재가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하반신이 아닌 상반신만을 보았고 덕분에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숨겨진 진실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에 모든 사건의 시작점이었던 기의 아버지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점, 이를 두고 기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를 일추해 볼 수 있습니다. 숲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들리던 그 발자국 소리이다. 그것은 바로 기의 아버지였던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되었던 그는 멀리서 우리를 따라왔고 우리가 울타리를 넘자 마을로 돌아나 도움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기가 흐트러뜨린 봄을 제자리에 돌려놓았고 그 과정에서 칸탄다라와 마주하게 되며 기 대신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추측처럼 보이지만 사실에 가까운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믿어달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예전부터 귀신에 얽힌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방엔 두적, 염주, 십자다, 천수경, 선수 등 귀신을 쫓는 물건이 가득합니다.
비심이 싫지만 몇 번의 끔찍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자 그 중에서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모욕업을 하기 때문에 제품을 몇 달간 보관해야 할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인근에 창고가 필요했고 저와 부장님은 급히 창고를 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인터넷, 부동산, 벼룩시장까지 뒤졌지만 마땅한 장소가 없었고 지쳐가던 우리는 동네 슈퍼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잊어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싶어 아주머니에게 창고로 쓸만한 곳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사람 없이 물건만 두는 장소냐며 몇 번 확인하시더니 근처 골목을 따라 우회전하면 2층 집이 있는데 한번 봐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집으로 향했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에게 창고를 찾고 있다고 말하니 1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은 오래 기워져 있었는지 군데군데 곰팡이가 피어있고 어두웠지만 회사에서 가까운 데다 차량 접근이 좋아 조건이 매우 좋았습니다. 지인과 가격을 조율했는데 메밀인지 확실히 들어온다고만 하면 매우 저렴하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위를 놓치지 않고 바로 계약을 했고 간단한 인테리어만 마친 후 물건을 적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장마철이었고 비가 오기 전 가능한 한 많은 양을 실어야 했기에 야간 작업까지 진행했습니다. 새벽 1시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우리는 작업을 멈추고 야참으로 족발과 소주를 먹으며 잠시 쉬었습니다. 소주가 꽤 잘 들어갔고 비도 오는 분위기 속에서 기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화장실이 급해진 저는 창고 뒤쪽의 외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스위치를 눌렀지만 불이 켜지지 않았고 담배를 피우며 그 불빛을 위지해 소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천둥이 크게 치며 화장실이 0.1초간 환해졌고 그 순간 저는 천장에 무언가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얗고 긴 머리카락, 허공에 매달린 연인. 그녀는 천장에 매달린 채 나를 내려다보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싸늘하고 깊었습니다. 나를 꿰뚫어보는 듯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분명히 그녀를 봤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단단히 굳어지며 소변이 흐르고 있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극심한 공포감에 상잡았다. 머릿속은 치아액이 변했고 입에 문 담배는 이미 침으로 젖어버렸으며 바지 자크를 올릴 틈도 없이 정신없이 창고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자크 밖으로 그것이 나와 있는지도 모른 채 짐을 대충 챙겨서 곧장 집으로 도망쳤다. 그 일이 있은 뒤 나는 회사에서도 창고 근처엔 얼씬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역시나 이런 일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거다. 나는 결국 그 창고의 담당자로 지정되어 버렸다. 창고에서 제품이 출하될 때마다 확인 도장을 찍고 재고를 점검하는 업무였다. 다른 동료들은 꿀고집이라며 부러워했지만 나에겐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다. 나는 한숨을 툭툭 쉬며 창고 입구에 십자나 목걸이를 걸어두고 구석구석 팔을 부리고 책상 위엔 불교 서적을 놓아두는 등 온갖 종교의 힘을 길려 만반의 준비를 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를 창고에서 보냈지만 다행히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저녁 회사 회식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하필이면 늦게 출고하는 차량이 있어서 회식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제품 출고를 마치니 밤 10시가 훌쩍 넘었고 그대로 집으로 가려던 찰나에 창고 전화가 울렸다. 깜짝 놀라 수화기를 들었지만 들리는 건 신호음뿐이었다. 장난 전화인가 싶어 끊었는데 다시 전화가 왔고 또다시 신호음만 들렸다.
짜증이 치밀어 올랐고 얼른 가려고 준비하는데 다시 전화가 울렸다. 이번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8시에 출고한 기사인데 손지갑을 창고에 두고 왔어요. 11시 30분쯤 도착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혹시 몰라서 들어가 찾아봤지만 손지갑은 보이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의자에 앉아 키기임을 하며 기다리기로 했다. 당시 키기임은 지금의 스마트폰처럼 핀이 있어야 했는데 그걸 하나가 핀이 떨어졌고 의자 밑으로 들어간 펜을 주우려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직선 다리에 전화선이 걸려 빠져 있는 것이 보였다. 수화기를 들어보니 전화는 당연히 되지 않았고 그제야 등골이 서늘해졌다. 전화선이 빠져 있었는데 어떻게 전화가 왔지? 불길한 미간에 8시에 출고한 기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집에 잘 도착해서 쉬고 있는데요. 라고 대답했다. 황급히 다른 기사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그런 전화 한 적 없다고 했다. 창고 전화는 임시 개통된 번호였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고 허벅지럭 셔터를 내리고 창고를 빠져나갈 준비를 했다. 그런데 그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뒤돌아보니 회사 동료 2명이 있었다. 한 놈은 술이 떡이 돼 있었고 다른 한 놈은 그를 부축하고 있었다. 집이 너무 멀어 급하게 창고에 들렸다는 것이다. 마침 비도 오고 늦은 밤이라 조를 창고 뒤편 쪽방에 눕혔다. 그 방은 예전에 내가 귀신을 본 화장실과 맞닿아 있었고 창문 하나만 넘어가면 바로 그 장소였다. 혹시나 몰라 창문을 닫아두었는데 녀석들은 덥다며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다. 나는 문 위에 열쇠를 얹고 조심스럽게 창고를 빠져나왔다. 다음 날 집에서 뒹굴고 있는데 저녁 7시쯤 그놈에게 전화가 왔다. 나 어제 죽는 줄 알았어. 처음엔 술김에 헛소린다 했지만 그의 말은 이어졌다. 자고 있는데 누가 자꾸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거야. 술 취해서 누가 장난치는 줄 알고 욕했는데 계속 그러더라고. 점점 세게 당기는데 창문 열려있던 쪽에서 선반한 여자나 머리를 잡아당기고 있더라니까. 그는 소리치고 주먹질도 했지만 여자는 놓아주지 않았고 결국 창문을 넘으며 탈출했단다. 그 순간 속이 울렁거려서 구토까지 했고 돌아보니 여자는 사라졌다고 했다. 그는 소리치며 말했다. 대체 미친이 사는 새끼가 누구길래 사람 머리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야? 하지만 위층에는 남자 혼자 살고 있었고 여자는 없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어렴풋이 알 것 같다. 전날 밤 11시 30분에 지갑을 찾으러 오겠다는 전화, 정체불명의 통화, 창문을 통해 머리채를 잡아당기던 여자의 얼굴. 점점 이어지는 소름 끼치는 연결고리 속에서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 창고는 그저 물건을 보관하는 공간이 아니었다. 다음날 출근에 열쇠를 받았지만 여전히 어제의 충격이 가시지 않았는지 들친구는 칙칙대며 돈을 참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아직도 자기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게 사람의 장난이라 믿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당장 또다시 불창고로 가야 했기에 서둘러 프린터로 관세음보살 전신상을 출력해서 창문 위에 붙여두었다. 이후 한동안은 화장실에 가도 아무런 이상한 일이 없었고 그 여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새 창고 일이 익숙해졌고 탈퇴금이 지본이 되면서 꿀고직이라는 소문이 회사 안에 퍼지기 시작했다.
연못 나왔다며 직원들이 종종 들렀고 라면을 끓여 먹거나 술을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장소가 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원들 몇 명이 창문 위에 붙은 관시음보살 그림을 보고선 저게 뭐냐며 물어보았다. 술에 약간 취했던 나는 교만 실수로 여기서 봤던 여자 귀신 이야기를 꺼내고 말았다. 다행히도 다들 웃어넘겼지만 분위기는 묘하게 가라앉았다.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던 중 누군가 화장실에 간다고 하더니 갑작스레 비명 소리가 화장실 쪽에서 터졌다. 밤시 술을 마시던 사람은 나까지 포함해 4명 급히 화장실로 달려와 보니 막내 직원이 뒤로 넘어가 지전해 있었다. 창고 안으로 그를 옮겨 뺨을 때리며 정신을 깨우자 눈을 뜬 막내는 벌벌 떨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오줌을 다 보고 나와서 문을 열려던 순간 변기 안에서 맨 여자가 그를 째려보고 있었다고 했다. 그 모습에 놀라 그대로 기절해 버렸던 것이다. 그 사건 이후 여자 귀신 이야기는 다시 회사에 퍼지기 시작했고 호기심에 창고를 들르는 직원까지 생겨났다. 급기야 고참 직원 중 한 명이 술 기운에 이친 집주인을 찾아나 따졌고 왜 귀신 나오는 곳이라는 걸 말 안 했냐며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집주인은 만없이 멍하니 서 있기만 했고 결국 사람들에 의해 겨우 상황이 정리되었다. 그 뒤로도 저녁이 되면 장난 전화가 오곤 했고 상사 한 명은 한 번만 더 귀신 이야기 나오면 창고 업무에서 떼겠다 고 단단히 못을 박았다. 에라 모르겠다 싶던 어느 날 나는 동네 슈퍼에서 쭈쭈바 하나를 사서 내려오다 맞은편 건물에 이삿짐 차량이 서 있는 걸 보았다. 신경도 안 쓴 채 창고로 돌아나 기임을 하다가 다시 바람도 쓸 겸 밖으로 나갔다. 그때 이삿짐 앞에서 아주머니 조분이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괜히 궁금해서 슬쩍 따라나 무슨 이야기 하신다고 묻자 아주머니들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집에 이사 오늘 사람이 요만 무단이래. 진짜 힘들린 무단이라다다. 순간 나는 반가움에 들떴다. 이런 상황에서 무단이라니 혹시 귀신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단위 이사 온 지 이틀째 되는 날 아침. 창고로 출근의 셔터를 열려다 발밑에서 뿌직게 하늘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숙여보니 왕소금이 이순질처럼 뿌려져 있었고 창고 주변 전체가 마치 선 드리듯 소금으로 감싸져 있었다. 처음엔 해충 방제를 한 줄 알았지만 그날 오전 업무를 마치고 문득 맞은편 무단진에서 들려오는 독소리의 이상함을 느꼈다. 한참 독소리를 듣고 있자니 문득 2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창고 안으로 들어왔다. 책상에 앉아 있다가 깜짝 놀라 일어났지만 할머니는 나를 보지도 않은 채 주멀주멀 혼잣말을 하다니 바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얼굴에 확 뿌렸다. 깔끔한 얼굴을 문지르니 손에 묻은 건 소금이었다. 하늘찬 놀라 항의했지만 할머니는 아무 대꾸 없이 돌아서 무단짐으로 들어가 버렸다. 당장 회사의 건의에서 창고 업무를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다시 전화내리 울렸다. 수원이 너머에서는 부산에서 오는 차량이 오늘 저녁에 도착할 거라는 연락이었다. 창고가 닫혀있어 물건을 받을 수 없다고 하자 상사는 사람 한 명을 더 붙여줄 테니 알아서 하라고 말했다. 결국 창고 정리에 들어갔고 잠시 후 멀때같이 키 큰 남자 한 명이 들어왔다. 그는 얼마 전 지사에서 도피한 직원이라며 자신을 소개했고 함께 창고 정리를 시작했다. 일을 마친 뒤 둘이서 반대나 산호 슈퍼로 향했는데 슈퍼에 들렀을 때 슈퍼 아줌마나 조심스레 물어보셨다. 혹시 저 밑에 창고 쓰는 분이세요? 내가 맞다고 대답하자
아줌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시 물었다. 거기 항상 사람이 있어요? 나는 출고할 때만 사람이 있고 밤엔 대부분 비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아줌마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그래요 하고는 말끝을 흐렸다. 나는 혹시라도 뭔가 알고 계신 건 아닐까 싶어 여기 오래 사셨어요? 라고 넌지시 물었다. 아줌마는 이 동네에서 슈퍼만 15년 했죠. 동네 사정은 꽤 알죠? 라고 대답하셨다. 그 말을 듣고는 나중에 다시 찾아와 창고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리라 결심한 채 창고로 발걸음을 돌렸다. 창고에 도착해 다시 작업을 하려는데 어디선가 시원한 바람이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문도 닫혀 있고 에어컨도 꺼져 있었는데 바람이 들어오다니 이상했다. 고개를 들어보니 좁단 창문이 열려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이게 왜 열려 있지? 하고 중얼거렸다. 며칠 전 그 창문엔 관세음보살 사진을 철사로 고정해 붙여놨었기 때문이다. 절대 열 수 없도록 고정해 둬던 그것이 멀쩡히 열려 있었다. 그 옆에 있던 직원에게 묻자 그는 오늘 너무 더워서요. 사진은 좀 무서워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라고 대답했다. 나는 차마 귀신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다. 점심을 먹고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급하게 소변이 마려웠다. 그러나 그 화장실은 도저히 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는 급한 대로 창고 밖으로 나가 모상담요를 하기로 했다. 오줌을 싸던 도중에도 창고 화장실 문이 훤히 보였는데 그 문이 예 하고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처음엔 바람 때문인다 했지만 온 손잡이에 무언가 하얀 것과 붉은 것이 번쩍이는 게 보였다. 눈을 찌푸려 자세히 보았고 순간 식은땀이 흘렀다. 그것은 마치 분칠에 한 듯 치하얀 손이었고 손톱은 시뻘겋게 칠해져 있었다. 그 손이 화장실 문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서서히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소변도 다 보지 못한 채 나는 황급히 창고 안으로 뛰어들어가 직원에게 소리쳤다. 창문 반장 닫아. 지금 반장. 직원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다가 후다닥 쪽방으로 달려가 창문을 닫으려 했다. 그러나 오래된 창문은 잘 닫히지 않았고 그는 한참을 뜬뜬거리며 애쓰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런데 그 순간 내 직원이 갑자기 딱 하고 기명을 지르며 손을 전기 단전된 것처럼 팍 뒤로 뗐다. 드리블은 그대로 뒤로 넘어져 방바닥을 기며 문 쪽으로 달려나왔다. 180cm가 넘는 건장한 남자다. 번에 지어 기어 나오며 머리를 벽에 도기치고 딱 으아 기명을 지르며 창고 밖으로 도망쳤다. 둘 다 기명을 지르며 창고 밖으로 술래벌떡 뛰어나와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숨을 고르던 동료는 나를 빤히 쳐다보며 뭔가 결단을 내려달라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그 순간 하역 차량이 도착했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다시 창고로 들어가야만 했다. 방금 귀신을 본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야 한다니 마음속에서 싸늘한 한기가 커졌다. 운전차는 창고 안을 지옥거리며 여기 사람 없어요? 하고 물었고 우리는 최대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며 물건들을 조심스레 내렸다. 노래를 부르며 짐장을 풀려는 듯 화장실 쪽으로 가던 나는 갑자기 발로 환내하고 창문을 밀어 닫았다. 다행히 이번에는 완전히 잠긴 듯 보였다. 하역 작업이 끝나고 차량이 떠나자 동료는 이미 짐을 모두 챙긴 채 열쇠를 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는 이곳에 머무르고 싶지 않다는 강렬한 의지가 드러나 있었다. 나도 말없이 짐을 챙겨 차에 탔고 차 안에서 나는 그를 씻듯 보며 넌지시 물었다. 봤지? 그는 짧게 대답했다. 봤어. 그러고는 덧붙였다.
내가 창문 닫으라고 소리쳤을 때 난 도둑이라도 든 줄 알았거든. 그래서 얼른 닫으려는데 창문 바로 위에 선반한 여자나 떠서 날 보고 있더라고. 불과 2m 앞에서 말이야. 나는 숨을 삼켰다. 손은 봤어?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 손은 기억 안 나. 머리밖에 기억이 안 나. 대갈통이 허공에 둥둥 떠 있었어. 그 말을 들은 나는 더는 참을 수 없다는 판단에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 상사에게 창고 귀신 이야기를 꺼냈다. 좋은 반응은커녕 귀신 타령만 나는 칭찬을 들었지만 결국 다른 창고를 알아보는 것에 동의는 받았다. 도장님과 함께 새 창고를 찾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순입 직원 둘을 남겨두고 창고 임수임계를 간단히 마쳤다. 그리고 곧장 부장님을 데리고 동네 슈퍼로 향했다. 슈퍼 아주머니에게 다짜고짜 물었다. 저기 밑에 창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무슨 일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내 말에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거기 들어간 사람들 한 달도 못 버텨요.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요? 아줌마는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동네가 예전엔 묘목수 많던 동네였어요. 반석집이 줄지어 있었죠. 근데 몇 년 전에 큰일이 하나 났어요. 살인 사건이요. 그 말에 부장님도 멈칫했다. 그 살인 사건이 난 곳이 봐요. 반심내 회사나 쓰던 글 창고 건물이었어요. 경찰도 오고 언론도 시끄러웠고 글지론 거기 반 내놓아도 세입자들 죄다 도망가요. 한 달도 못 버티고요. 나는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대체 어떤 사건인데요? 왜 귀신이 나오는 거죠? 그러자 아주머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건 집주인 아저씨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그분이 제일 잘 알 테니까요. 일단은 다른 창고 건물을 몰색하러 다니다가 저녁 6시쯤 신입들도 걱정되고 해서 부장님과 다시 창고로 돌아왔습니다. 창고에 들어서니 신입들은 신이 나서 제각기 놀고 있었고 우리는 일단 2시간 정도 쉬었다가 주인 아저씨가 돌아오면 밤을 빼겠다는 말을 하려고 했죠. 시간이 되자 주인 아저씨가 도착했고 우리가 창고를 옮기려고 한다고 하자 아저씨는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러냐며 역정을 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미 슈퍼 아줌마에게 이곳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아저씨는 체념한 듯 주저앉아 단단히 이야기를 꺼내셨죠. 슈퍼 아줌마의 말처럼 이곳은 원래 반석집이었고 그곳엔 마음씨 좋고 착한 아저씨가 가게를 운영했답니다. 아저씨 말로는 항상 인사성이 밝고 늘 웃는 얼굴로 다녔던 아저씨였다고 해요. 그 아저씨 곁에는 춘자매처럼 가까운 언니가 함께 있었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뜸찍이 아끼며 지냈답니다. 퇴폐업소 근처에는 늘 건달들이 어슬렁거리기 마련인데 그 동네에도 그런 부리들이 많았고 그중 한 명이 바로 그 착한 아저씨와 눈이 맞았다고 합니다. 둘은 사랑에 빠져 결혼 이야기까지 오갔다고 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저씨가 화장실 앞에서 피를 토한 채 죽은 채로 발견되었답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동네가 발칵 뒤집혔지만 당시엔 자살로 처리되었죠. 그러나 몇 달 뒤 충격적인 사건이 다시 터졌습니다. 그 아저씨의 통장에서 5천만 원이 언니의 계좌로 이체될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경찰은 언니를 추적했고 곧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실 아저씨와 건달은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그 언니는 동생이 모아놓은 돈을 노리고 건달과 함께 살인을 공모한 것이었습니다. 그 건달은 결혼을 미끼로 접근했고 결국 아침에 농약이 든 주스를 먹여 동생을 죽게 만들었죠. 죽은 아저씨는 피를 쏟으며 고통스럽게 숨졌고
그 기계의 흠점은 쪽반에서 승문 너머까지 피로 물들여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과응보였을까요? 며칠 후, 두 건달과 언니가 함께 탄 차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언니는 현장에서 즉사, 건달은 반신불수가 되어 병원에 실려간 후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신입들도 사색이 되었고 부장님은 이제 그만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귀신이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본인이 처벌을 받고도 아직도 이곳에 머물러 있다는 건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럴까 싶었죠. 그날 저녁, 부장님과 함께 근처 고깃집에 들어가 술 한 잔을 지우리며 계속 그 이야기를 되풀이했습니다. 새로운 창고를 알아보는 동안 신입들은 계속 그 창고를 지키고 있어야 했고 그게 마음에 걸리기도 했죠. 며칠 후 신입 중 한 명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창고에 큰일이 났다는 겁니다. 소리로만 들려도 단순히 귀신을 본 것 같지는 않았고 뭔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 벌어졌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서둘러 창고로 향하니 창고 안은 이미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곳곳에는 닭과 소금이 뿌려져 있었으며 횡관이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죠. 신입들은 겁에 질려 어찌할 바를 몰라 오한저한하고 있었고 그 한가운데엔 무당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부장님과 저는 할머니를 끌어내려고 했지만 마치 못의 덩어리를 잡은 것처럼 전혀 움직이지 않으셨고 바깥으로 할머니를 무당집으로 모셔다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물을 벌컥벌컥 들이찬 후 저희를 똑바로 찌려보며 한마디 하셨죠. 이놈아, 기질하면 무슨 짓을 못할까? 일단 복도 노하다. 그 말에 어리둥절해 있던 저를 대신해 부장님이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소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다시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소금을 집어들고 또다시 제 얼굴을 향해 휙 하고 던지셨습니다. 소금이 따갑게 얼굴에 튀는 순간 저도 모르게 움찔했지만 이상하게 두 할머니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경고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귀신을 쫓는 게 아니다. 억울하게 죽은 아가씨의 마지막 소리 없는 절기를 대신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그때 저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이 일이 끝나면 꼭 그 억울한 연원에게도 지금까지 검에 질렸던 저 자신에게도 진심 어린 위로를 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죽고 싶으면 계속 거기에 살고 싶으면 당장 나가라고 고함을 치시더군요. 이미 우리는 그 내만을 알고 있었지만 부장님과 눈빛 교환을 해서 모르는 척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너무 세다 너무 세. 그냥 나가면 되지 뭘 기다려. 이놈아 너는 두고 본 놈이 그걸 몰라. 하늘 수 없이 부장님과 그곳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는데 할머니는 듣는 돈 많은 돈 하셨죠. 그리고 향을 키우는 곳에 하얀 산을 가득 담고는 향을 정확히 3개 꽂으셨습니다. 이걸 들고는 거기라서 키우고 오라고 하시고 양초도 조잔우 챙겨주셨죠. 그걸 들고 나가려고 하니 뒤에서 지금 말고 해지면 키우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일단 요만 무단이라고 하니 저녁에 향을 키우기로 했는데 부장님도 이미 겁에 질리셨는지 회사에 일이 있다면서 그대로 내빼시더군요. 저도 도저히 이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근처에 있는 피신함으로 도망쳤습니다. 해가 질 무렵 다시 창고로 가니 이미 신입들은 도망을 쳤는지 창고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당장 전화를 걸어서 뛰어오라고 소리를 쳤더니 이 춘기 저 춘기를 대면서 나타나더군요. 8시에 주인 아저씨가 오면 같이 들어가서 향을 키우자고 말하고는 다 밭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아저씨가 오자마자 빠르게 들어가서는 향을 피우고 그 양념의 양촌을 피우고는 곧바로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뭔가 잠자리가 탄치 않아서 이상한 마음에 회사로 안다고 바로 창고로 갔는데 또 선바탕 난리가 나 있더군요. 맞은편에 있던 다만 공장 아주머니들이
다 나와 있었는데 등 위를 보니 무단 짐이 세타마켓하고 뼈마디만 남아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어제 무단 짐에 불이 났고 다행히도 무단 할머니는 그 전에 사람들이 꺼내왔다고 합니다. 부랴부랴 창고로 들어가니 chan초가 타지도 않았고 양초는 다 타버려서 온데간데 없었죠. 그 사건이 있고 한동안 창고를 더 멀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겨우 다른 창고를 찾았고 빠르게 계약도 했거든요. 이제 창고에 있던 제품만 새로운 창고로 옮기면 됐습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회사에서 템자 퇴근 준비를 하고 있던 도중 난데없이 두 신입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끝나고 부장님과 창고로 달려갔죠. 도착해보니 주인 짐에 등이 걸려있었고 그 집 아들이 선복을 입고 있더군요. 그제 주인집 아저씨가 술을 드시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택시와 정면 충돌을 했고 그대로 사망하셨답니다. 한 달도 안 되는 이 짧은 사이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니 이제는 뭐가 맞고 틀린지도 모르겠더군요. 어찌되었든 회사는 굴러가야 했고이 때문에 부장님은 그 집에 가서 보증금을 받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 보증금을 마지막으로 그곳에서의 지옥 같은 일들은 끝이 났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못 믿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소설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겁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약간의 거짓은 있지만 이 모든 사건들은 한치의 거짓 없이 접었습니다. 그 귀신 나오는 창고는 아직도 있고 불에 탄 무단집도 새로 지었습니다. 작년에도 이곳을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 건물 그대로 있더군요.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지만 너무나도 끔찍하고 섬뜩했던 지역입니다. 아직도 그곳에 그 여자가 있을 것 같지만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한 달 사이에 화장실에서 선반한 여자 귀신을 보고 그걸 본 사람이 되나 많네요. 무단 짐이 타고 주인집 아저씨가 교통사고로 죽기도 했고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했으면 줄어서도 이곳은 아마 사람들을 해칠까 싶습니다. 보통 자신의 원한을 풀면 떠나는 게 맞는데 자신을 대신한 언니와 건달이 저 모양이 되었는데도 끊임없이 나타나네요. 어딘지나 가장 궁금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 길이 유명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재밌게 보고 녹음하는 거라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에 입학 부탁드립니다. 공법과 엠조스였습니다.